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영규입니다. 오늘부터는 몇 차례에 걸쳐서 베트남 전쟁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하려는데요. 우선은 왜 베트남 전쟁이 중요한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베트남 전쟁은 2차 대전 후 세계 정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전쟁인데, 우선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미국이 처음으로 패배한 전쟁입니다. 압도적 군사력을 가지고도 삼류국가라고 얘기되는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인민들의 저항에 밀려서 진 전쟁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트남 전쟁의 패배의 교훈을 미국의 지배계층이나 대다수 국민이 왜 졌는가를 제대로 탐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이후에도 같은 실패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즉 군사주의가 계속됐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까지 케네디 대통령의 그 평화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케네디 대통령은 사실은 암살되기 직전에 베트남으로부터 철수하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그 철수 계획은 무산됐고 전쟁이 지속되면서 이후에도 12년간도 전쟁을 계속하죠. 미국이 막대한 자원과 인명을 투입하고도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쉽게 말해서 정당한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즉 정당한 전쟁이라는 것은 자유의 전쟁입니다. 국가의 주권이 위협을 받거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때 한 전쟁이 아니고, 2차 대전을 시작하면서 이른바 미국의 세계라고 그래서 헨리 루스라는 타임라이프의 사주가 세계를 미국의 이미지대로 개조한다 라는 명제를 던졌는데, 이 얘기는 사실은 세계를 미국의 자본주의적 팽창에 맞게 개조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국의 군사력으로 하겠다. 그거는 제가 워싱턴 룰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했었는데, 세계 곳곳에 미국의 군사력을 배치하고 군사력을 활용함으로써 미국의 의지를 관철시킨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대방,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는 민족 자결을 미국 외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실제로는 민족 자결을 계속 부정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은 상대방에 대한 처지나 또 상대방과의 협상을 앞서기보다는 닥치고 공격으로 미국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다가 그런 정당한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은 전쟁에 미국 국민과 병사들을 동원하려다 보니까 계속 거짓말을 해왔어요. 대표적인 게 통킹만 사건 같은 경우죠. 북베트남이 공격하지도 않았는데 북베트남이 미국의 구축함을 공격했다라고 해서 1964년 8월 달에 통킹만 결의안이라고 그래가지고 북베트남의 미국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서 미국은 모든 군사적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존슨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을 전면전으로 이끌고 가게 되죠. 처음에는 북폭, 그 다음엔 지상군 투입. 그래서 결국 실패했는데, 어쨌든 미국이 이 전쟁이라는 수단을 너무 과다하게 사용했다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이 알려지면서 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참여가 가장 활발했던 전쟁이 베트남 전쟁입니다. 1965년부터 반대 시위가 있었고, 심지어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미국에서 반대 시위를 하던 대학생이 군인들의 총에 맞아서 죽는 사건도 생기고, 또 1971년에는 다니엘 엘스버그라고 베트남 전쟁 이반에 깊숙이 관여했던 내부자가 베트남 전쟁의 진실을 알리는 펜타곤 페이퍼를 발간하면서, 그제서야 미국 국민들이 우리가 속았구나, 베트남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선사한다 그러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면서 계속 국민들의 저항과 반대가 계속됐던 전쟁이죠. 따라서 이 베트남 전쟁이라는 것은 미국 내에서도 굉장한 논쟁과 분열의 대상이었고, 또한 어마어마하게 연구가 잘 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전쟁을 잘 들여다보면 미국이 어떻게 해서 대외 전쟁을 시작하고 이것을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 전쟁의 실패를 아직도 미국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9.11 테러가 이라크 후세인 정권의 작품이다 해서 대중동 전쟁을 일으켜서 20년 동안 전쟁을 해왔고, 또 2022년부터는 우크라이나 전쟁, 사실은 미국의 나토 동진이라는 공격적 정책에 대한 푸틴의 말하자면 수세적 방어적 대책을 유럽 대륙을 석관하려는 히틀러와 같은 음모다라고 해서 또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결국은 베트남 전쟁의 교훈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베트남 전쟁의 그 시작과 진행 과정과 결말을 잘 살펴보면 미국이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 전쟁을 이끌고 가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트남 전쟁을 한번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린다면 베트남 1만 일의 전쟁, 10,000 Day War, 그러니까 만일, 30년이죠. 1945년부터 75년까지 베트남 전쟁이 계속됐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게 그 마이클 맥클리어라고 영국계 캐나다 언론인이 쓴 책인데, 원서는 1981년도에 나왔고 국내에도 2002년도에 번역이 됐어요. 이거는 2차 대전 이후 75년 베트남 통일까지 베트남을 둘러싼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밝힌 책인데, 한번 보시면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1만 일의 전쟁이라고 말한 것처럼 사실 베트남 전쟁은 현대에서 가장 길고 또 가장 처참했던 전쟁이에요. 1945년부터 54년 디엔비엔 푸 전투까지는 프랑스와 베트남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베트남은 1860년대부터 프랑스 식민지였는데 그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전쟁이었고, 1954년 디엔비엔 푸 전투에서 베트남 독립동맹 부대가 프랑스군을 격파하면서 사실은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미국이 떠맡으면서 남베트남에 반공 친미 정권을 세우겠다 하면서 또 20년간 전쟁이 계속됩니다. 54년도에 사실은 디엔비엔 푸 전투가 끝난 다음에 제네바 협의라는 것이 열려서 2년 뒤에 남북 베트남 총선거를 통해서 베트남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미국이 이 약속을 거부합니다. 왜? 총선거를 하면 베트남 독립운동을 지도해왔던 호지명 주도의 북베트남이 통일할 것이 뻔하다, 공산화가 될 것이다 해서 그 약속을 저버리면서 전쟁이 계속된 겁니다. 가장 길었다 그랬죠. 한국전쟁은 3년 만에 끝나고 지금까지도 정전 상태이긴 합니다만, 이 베트남 전쟁은 45년부터 75년까지 계속됐어요. 그런데 가장 길고 또 가장 처참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국이 어마어마한 화력, 폭탄을 퍼부은 거예요. 그 존 다우어라고 미국의 일본사 전문가인데, 폭력적인 미국의 세계라는 책에서 어느 정도 많은 폭력이 사용됐는가를 이제 보여줬는데, 태평양 전쟁 당시에 미국이 일본의 도시 64개 도시를 폭격합니다. 그리고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터뜨렸는데, 그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본에 투하된 폭탄의 양이 16만 톤이에요. 그런데 한국 전쟁 때 북한을 석기 시대로 돌렸다고 그러죠. 평양을 완전히 그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웬만한 도시들은 다 그야말로 잿더미로 폐허로 만들어 버렸는데, 그때 한국 전쟁 때 사용된 폭탄이 약 66만 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투하된 거에 한 4배를 쓴 거죠. 그런데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이 사용한 폭탄이 어느 정도냐? 700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의 10배, 그리고 일본에 쓰인 것의 40배, 그리고 태평양 전쟁뿐만 아니라 2차 대전 전체를 통해서 미국과 영국이 쓴 폭탄이 약 340만 톤이라고 그러는데 그거의 2배.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폭탄을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러고도 못 이겼어요. 또 이제 사망자를 보자면 베트남에서만 약 38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에서 200만 명이 죽었어요. 이른바 이 캄보디아는 사실은 교전국이 아닌데 69년부터 북베트남에서 내려오는 군수 물자를 막겠다는 이유로 호지민 루트를 공격한다. 그래서 엄청나게 폭격을 합니다.
뭐 300만 톤 했다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그 폭격으로 50만이 죽고 그 폭격의 여파로 베트남 농민들이 분노하면서 이른바 크메르 루즈가 나옵니다. 폴포트 정권. 이 75년도 이후에 크메르 루즈가 캄보디아 정권을 잡으면서 이른바 킬링 필드라고 그래서 150만 명이 죽어요. 그 폴포트 정권을 사실은 미국이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200만이 죽어요. 라오스에서도 수십만이 또 죽어요. 64년부터인가 폭격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도 차이나 베트남과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인도 차이나라고 하는데 여기서 죽은 사람들이 약 700만 명 가깝다고 합니다. 거의가 민간인이에요. 뭐 대개들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밀라의 학살로 상징되는 민간인 학살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 다음에 네이팜이라고 2차 대전 말기에 개발된 폭탄인데 이거는 가솔린에다가 이 끈적끈적한 걸로 한번 불이 타면 꺼지지가 않아요. 네이팜탄을 썼고 또 고엽제라는 걸 써가지고 베트남의 살림을 완전히 황폐화시켰습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군도 고엽제 피해를 입었죠. 이 정도로 인도 차이나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미군 피해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미군이 약 한 15년에 걸친 베트남전 동안에 연 인원으로 250만 명이 참전했는데 그중에 전사자가 5만 8천 명입니다. 한국전쟁 때는 3만 5천 명이에요. 이 5만 8천 명은 2차 대전 이후 최대 사망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군 병사 중에 약 5분의 1인 50만 명이 자살을 시도했다고 그래요. 자살을 시도해서 자살에 성공한 사람, 뭐 약물이나 뭐 이런 자살을 성공한 사람이 5만 5천 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10만 명이 죽은 거예요. 미군 병사 중에서. 그리고 약 3분의 2에 해당되는 175만 명이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재원과 인명을 투여한 거예요. 그러고도 실패했죠, 결국은. 근데 반면에 그 전쟁 비용을 약 1,500억 달러 썼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2차 대전에 거의 한 3분의 1, 2분의 1 된다고 그래요. 이 전 1,500억 달러로 돈을 번 세력이 있죠. 이른바 군사안보업체, 군수산업, 돈을 버는 겁니다. 어쨌든 미국은 엄청난 인명과 자원을 투입하고도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남베트남에다가 친미 반공 정권을 수립하겠다는 거였는데 결국은 전쟁 세력만 부풀리고 미국 내에 엄청난 이 반대와 분열, 그리고 미국의 세계적 위상이 툭 떨어져 버리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세계 2차 대전 이후 가장 길고 처참했던 전쟁은 미국의 패배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강의 미국의 군사력을 가지고도 다른 나라에 자신의 체제, 즉 자본주의적 체제를 관철시키지 못한 겁니다. 결국은 베트남인들의 자주적 통일 의지가 미국의 군사력을 이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것은 이제 2차 대전 이후 전쟁이 달라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우선 핵무기가 개발되면서 강대국 간의 전면전은 불가능해집니다. 반면에 과거 식민지 시대에 군사력을 가질 수 없었던 제3세계 국가들도 나름대로의 군사력을 갖게 되고 그 제3세계 국가가 나름대로의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해도 그 정치적 의지로 군사력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의미 있는 군사적 승리를 거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뭐 레이건 시대의 그레나다나 부시 아버지 때 파나마 같이 조그만 나라한테 이겼을 뿐이지 그 외에 몇 번 승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다 결국은 의미 없는 승리로 끝납니다. 예를 들면 뭐 1차 아프간 전쟁을 통해서 소련을 붕괴시키는데 일조했다고 그러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소련의 반발로 이어지고 걸프전을 통해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렸지만 그 후유증이 결국은 9.11 테러로 나타나고 그리고 20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결국은 패배하게 되죠. 쉽게 말하면 2차 대전 이후의 전쟁을 보면은 군사력이 또는 전쟁이 국가 간 분쟁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게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라크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리비아의 가다피 정권을 무너뜨렸지만 거기에다 그러면 미국식
민주주의 정권을 세우느냐? 그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혼란과 폭력을 낳으면서 이 중동 지역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유럽으로 난민으로 유입되면서 유럽이 보수화가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차 대전 이후에는 전쟁이라는 게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 미국은 여전히 이 전쟁을 계속 시도해 왔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의 국익은 세계를 미국의 이미지대로 개조하는 것이다. 그것은 뭐냐? 미국의 대기업과 대자본이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최대한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해외에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서는 안 되고 친미적 자본주의 정권이 들어서야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군사력으로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무리수가 발생하는 겁니다.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베트남 사람이 이미 54년도에 식민 종주국이었던 프랑스에 대해서 정규전으로 맞붙어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2년 후 총선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 약속을 파기하면서 남쪽에다가 남베트남에 친미적 반공정부를 세우겠다고 노력하는 것이 결국은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 전쟁은 베트남 군과 미군이 싸운 게 아니라 베트남 인민 또는 베트남 역사와 미국의 군사력이 싸운 것이다. 베트남 인민 전체가 자주적 통일을 요구했고 베트남의 역사가 1000년 동안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서 싸워온 나라다. 따라서 쉽게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9.11 사태를 일으키고 나서 칼 로브라고 부시 대통령의 선거 참모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와 협상하거나 타협하지 않는다. 미국은 역사를 창조한다. 현실을 창조한다. 미국은 군사력으로 자기의 뜻에 맞는 어떤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다른 나라들은 그 미국이 만들어낸 현실에 그것을 해석하고 적응할 뿐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라크와 아프간을 침공한 뒤에는 대중동 지역을 우리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결국은 그게 실패했다는 게 드러났죠. 근데 이러한 상대방에 대한 무지, 미국의 군사력만 있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것이든 미국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다는 생각, 이게 사실은 2차 대전 이후부터 미국의 지배 계층이 갖고 있는 생각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 전쟁은 국민들의 반대도 심했고 당시 정책 담당자들의 반성도 꽤 있었어요. 뭐 엘즈버그 같은 내부 고발자도 있었고 예컨대 맥나마라 국방장관은 케네디 행정부부터 존슨에 의해서 국방장관을 그만둔 67년 말까지 사실상 베트남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실무 책임자입니다. 이 사람이 1995년도에 인 리트로스펙트라고 해서 과거를 회상하며 하면서 미국이 왜 베트남 전쟁에서 졌는가에 대한 일종의 고백을 합니다. 거기서 그 고백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상대를 몰랐다. 그겁니다. 이 책의 한 구절을 보면 나는 인도 차이나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그곳의 역사, 문화, 가치관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다. 케네디 대통령의 측근 참모였던 러스크 국무장관이나 번디 안보보좌관이나 테일러 주 월남 대사 등도 마찬가지였다. 다시 말해서 우리 케네디 행정부는 미지의 땅을 대상으로 정책을 구사했던 셈이다. 더 나쁜 것은 우리 정부에 우리의 무지를 보완해 줄 전문가가 없었다는 점이다. 1950년대 초 메카시즘의 여파로 국무부의 가장 뛰어난 중국 및 동아시아 전문가 3명이 숙청당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산 중국의 의도를 심각하게 잘못 읽었고 그들의 호전적 수사를 지역 패권을 추구하려는 것은 의도로 오판했다. 또한 호치민 세력의 민족주의적 성격도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메카시즘에 의해서 쫓겨난 국무부의 3명의 유명한 동아시아 전문가가 있는데 쓰리존이라고 그래요.
존 페이턴 데이비스, 존 스튜어트 서비스, 존 카터 빈센트 이 사람들인데 이 중에 앞에 두 사람은 1944년도에 국共내전 당시에 마오쩌둥과도 만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대일본 항쟁이 필요했기 때문에 공산군에게도 이제 도움을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존 페이턴 데이비스라는 사람은 중국 선교사의 아들인데 러시아에 관한 최고 전문가가 조지 캐넌이라면 중국에 관한 최고 전문가가 존 페이턴 데이비스다라고 했는데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이 세 사람들이 이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다 잘라버려요. 그런데다가 미국에서는 50년 6월 달에 한국전쟁과 호치민의 독립전쟁을 각 국가들의 자발적인 통일 노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중국 공산주의의 팽창으로 본 거예요. 그 상대방을 잘못한 것이죠. 그 상대방을 잘못했다는 이유를 딱 한 가지만 든다면 1975년도에 베트남이 공산화 통일된 뒤에 1995년도에 미국과 국교를 맺습니다. 지금도 베트남 정권은 공산당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한 이유는 전 베트남의 공산화를 막겠다고 그랬어요. 공산화가 됐어요. 75년도에. 그런데 20년이 지난 뒤에 미국은 베트남과 국교를 맺습니다. 물론 뭐 냉전이 끝났다는 이유도 있긴 합니다만 이건 다시 말하면 미국이 상대를 잘 모르고 전쟁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으로부터 10,000km 이상 떨어진 베트남의 공산화가 미국의 안보에 관련이 있다라는 주장이 잘 먹히지가 않죠. 베트남의 공산화를 막는 것이 미국의 대기업과 대자본에게는 이익이 될지 몰라도 일반 국민의 이익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킹만 사건과 같은 거짓말을 만들면서 계속 전쟁을 해온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속고 있구나. 미국이 남베트남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준다고 하던데 그게 아니네. 한 게 65년부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전쟁은 10년 더 계속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베트남전에 쓴 전쟁이 자그마치 1,500억 달러예요. 그 베트남 전쟁의 여파로 미국의 세계적 위상 또는 도덕적 위상이 추락했고 미국 국내는 찬반 논쟁으로 깊은 분열의 상처를 안기게 됩니다. 실제로 막대한 군사비 지출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면서 브레튼 우드 체제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모든 경상수지 적자는 전쟁 비용 때문이에요. 전쟁 비용을 데려다 보니까 달러가 너무 많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나간 달러를 예를 들면 프랑스라든가 뭐 서독 정부에서 금으로 바꿔줘. 그러니까 이게 이 약속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1971년도 8월 달에 미국은 금태환을 정지합니다. 또한 미국의 도덕성, 미국의 신뢰도도 저하되죠. 그리고 미국인들은 자기의 아들들이 58,000명이나 주다 보니까 미 지상군의 해외 파병에 대해서 엄청난 거부감을 느낍니다. 이게 베트남 신드롬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미국의 세계 패권이 흔들거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닉슨 대통령은 1973년도에 미국의 징병제를 폐지합니다. 그전에는 국민 개병제예요. 모두가 군대를 가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정기군에 가거나 민병대에 가거나 뭐 국민방위군에 가거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바꿔요. 직업군인제로 바꿔요. 굉장히 큰 변화죠. 그 이후의 전쟁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자기는 군대 안 가도 되니까. 직업군인이 따로 있으니까. 그러한 정도로 미국의 위상은 굉장히 추락을 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어쨌든 베트남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실추된 군사적 도덕적 위신을 추슬려야 됐고 세계를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전쟁의 여파로 일시적으로 평화적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다시 말해서 닉슨 대통령이 중국과 화해를 했고 그전까지는 뭐 인정도 안 했던 나라 중국과도 화해를 했고 미국과 소련이 핵 군비 통제 소울트라고 그래서 핵 군비 통제에 나섰고 또 닉슨 대통령은 닉슨 독트린이라고 그래서 미 지상군의 해외 파병을 자제합니다. 이러면서 말하자면 전 세계의 평화 무드가 평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일각에서는 냉전이 끝났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1970년대 후반이 되면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실각을 하고
그러니까 동서 평화를 이끌었던 닉슨이 실각을 하고 이른바 네오콘 보수파들이 반격을 하면서 다시 냉전의 분위기로 가고, 그리고 1979년도에 중동의 군사적 행방이었던 이란에서 반미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 또 같은 해 소련이 아프간 침공을 하면서 미국은 다시 중동 전쟁에 들어갑니다. 사실 미국의 2차 대전 후에 이 군사 패권을 보면 한국 전쟁을 계기로 군사비를 4배, 군수물자 생산을 7배로 늘리고 나토를 실질적 군사기구로 만들고, 아시아에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체제로 일본을 미국의 군사기지하고, 일본과 한국까지죠. 그러면서 세계적 군사 패권 체제를 만들었는데, 이게 베트남 전쟁의 패배로 약간 흔들거렸고, 그리고 평화로 나아가는 듯 했다가 1979년, 80년부터는 중동 전쟁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아프간 전쟁, 1차 걸프전, 그리고 9.11 테러, 그리고 20년간의 대중동 전쟁하고 그거 끝났는데 다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들어간 거죠. 근데 이거를 보면은 사실은 2차 대전 이후에 군사력이 문제 해결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니면 또는 케네디 대통령이나 또는 그 동생이었던 로버트 케네디가 살아서 평화를 추구했다면 다른 모습이 됐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2차 대전 이후에 강대국들이 핵을 가진 다음에는 강대국 간의 전면전, 다시 말해서 핵전쟁은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게 되면 전 인류가 망하니까 상호 파괴를 초래할 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이 가진 파괴력, 핵무기가 전면전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허용 가능한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는 약소 국가도 강대국 못지않은 군사력을 갖게 돼요. 강대국이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지금 홍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진짜 어떻게 보면은 삼류군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미사일로다가 지나가는 상선을 공격하다 보니까 사실상 수에즈 운하하고 홍해가 마비되다시피 했어요.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에도 미군이 가장 고생한 게 뭐냐면 이슬람 전사, 이슬람 게릴라들이 만든 사제폭탄, IED라고 합니다. 사제폭탄을 그것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핵무기를 쓰지 않는 한 미국이나 다른 일반 제3세계 국가들이나 군사력에서 큰 차이가 안 나요, 사실은. 다시 말해서 군사력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한 분쟁 해결이 필요한데 아직도 미국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트남 전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945년 이후 베트남 독립동맹이 디엔비엔프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이기고, 그리고 직후에 벌어진 제네바 국제협의에서 2년 내 남북 청정거를 실시하자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미국이 지켰다면 끝났을 문제예요. 미국이 지키지 않았죠. 그리고 물론 54년도 당시에는 닉슨이나 닉슨 부통령이나 군부에서는 프랑스군을 도와서 핵무기를 쓰자, 공습을 하자 하고 했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말렸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남베트남에 친미 정권을 세웠으나 그것이 존속하지 못하면서 54년부터 73년 또는 75년까지 계속 베트남 전쟁의 수렁이라는 데를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국력이 굉장히 쇠퇴하게 되죠. 그 베트남 전쟁은 베트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트루먼 행정부부터 아이젠하워, 케네디, 존슨, 닉슨, 포드까지 6개 행정부를 거치면서 왔어요. 30년간 전쟁을 싸운 거예요. 이것을 한번 들여다보면 미국이란 나라가 자신의 실제 안보, 국가의 주권이나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는 관련이 없는 그런 전쟁을 어떻게 해서 빠져들어가고 어떻게 해서 유지했는가. 결국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전쟁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중요한 것은 2차 대중동 전쟁이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이 전쟁의 실상을 잘 모르고 여전히 미국의 행동은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것이라고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몇 차례에 걸쳐서 베트남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됐는가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